제 택시에 손님이 두고 내린 전화를 발견했을 때 마침 그 전화의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을 보니 엄마라는 이름이 뜨더군요. 우리 딸 핸드폰인데 택시 있나요? 그 말에 저는 바로 그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해 손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찾은 손님의 어머님께서 감사의 표시로 사례금 봉투를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봉투를 받으려던 순간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저의 모든 인생이 영화처럼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더군요. 스스로 운이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지나가더군요. 저는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아내와의 첫 만남, 그 짧고도 소중했던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면서요.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아내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밝은 미소로 저를 지탱해 주었고 세상 모든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할 때 제가 아내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매일 웃으며 행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할게. 그런 멋없는 프로포즈를 받고도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허락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허락이 저와 함께 험한 세상을 같이 헤쳐나가겠다는 의미라는 걸 알았기에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아내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하며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 저는 함께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었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거든요. 함께 한 집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쌓아갈 수 있었고요.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모든 순간을 공유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내는 늘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제가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에 깊이 공감해 주었죠. 당신처럼 성실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좋아질 거야. 항상 따뜻하게 웃으며 격려해주는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자리를 잡았고 사랑은 점점 더 깊어간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함께 만든 작은 기적, 딸이 태어난 후로는 더 행복해졌죠.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정말 감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너무 작은 요정 같은 아이가 제 품에 안겼을 때 그 느낌은 말로 다 할 수 없더군요. 안녕 아가야, 아빠야, 만나서 반갑다. 딸아이를 만난 일은 아내와 함께한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니, 제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네요. 낯설고 부족한 저와는 달리 아내는 엄마가 된 첫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듯 딸을 사랑으로 감싸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따뜻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함께 만든 이 작은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요. 그 특별한 존재를 제 앞에 놓이게 해준 아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말이죠.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답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저를 품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는 저에게 있어서 든든한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저의 가장 큰 기쁨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맞이하는 커피 한 잔, 딸과 함께 보내는 오후의 시간, 서로의 이야기와 웃음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요. 아내와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딸아이가 자라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매일 행복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었고요. 아침마다 아내와 함께 딸아이를 깨우고 그녀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내가 따뜻하게 웃으며 딸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모습도 좋았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기에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공원에 나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날이 궂은 날에는 집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하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나누었고요. 아내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딸아이는 아내를 닮아 밝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놀이터에 가거나 그림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낼 때마다 아이가 더 예쁘고 똑똑해질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마치 금방 일어날 것 같아 벅차기도 했죠. 그런 상상은 저의 또 다른 목표이자 꿈이 되었기에 아내와 딸은 제 삶의 중심이었고요. 그녀들이 행복한 모습만 보아도 저는 만족스러웠으니까요. 매일 아침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설 때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충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진짜 나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며 눈물이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부모님의 폭력 속에서 자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자식들을 마치 짐처럼 여겼고 그 무게가 항상 어깨를 짓누르듯 했거든요. 집은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한 번도 마음 놓고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이 급한 모습들이 일상이었죠. 그때의 기억들은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때때로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만난 이후로는 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딸아이를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고요. 그녀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제게 주어진 가족이라는 축복을 소중히 여기며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의 빈자리를 딸과 아내가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죠. 그녀들은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고 모든 것이 그녀들의 중심으로 돌아갔고요. 저는 점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내와 딸에게 쏟으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면 저는 어느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아내가 갑자기 제 눈앞에서 힘없이 몸을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차 상황은 심각해지더라고요. 아내는 숨을 가쁘게 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더군요. 여보, 괜찮아? 어디가 아파? 구급차 불렀어. 조금만 기다려.
저는 아내의 어깨를 부여잡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을 하는 대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뿐이었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의사들은 아내가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병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몇 차례의 검사를 진행한 후 의사들은 아내에게 급성 진행성 암이라는 진단을 내리더군요. 그 암 때문에 아내의 뇌는 이미 많은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고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다면서 말이죠. 당시에는 아직 믿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내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갔고 제가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도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느껴지는 절망과 함께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과는 달리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아내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아내가 떠나야 한다는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죠. 계속해서 건강했던 아내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상상만 해도 너무 컸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죠. 혹시나 아내가 먼저 떠난다면 아내의 사랑을 기억하며 딸아이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줘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마음을 먹기도 했고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해 저와 눈을 맞추지 못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다짐하면서요. 하지만 번번이 눈물 범벅이 되어 아내의 팔에 얼굴을 파묻을 뿐이었죠. 아내가 그렇게 누워있자 모든 것이 멈추고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딸아이는 사정을 아는 이웃에 맡겨야 했죠. 엄마 다 나으면 아빠가 모시고 올게. 잘 기다리고 있어. 아이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병원의 차가운 침대에서 그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순간은 모든 빛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아내의 죽음은 저를 완전히 부서뜨렸고 딸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아내가 영원히 잠든 병원에서 저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아이에게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시키지 못했다는 것만 떠오르고요. 차에 몸을 실은 순간부터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아이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한없이 떠올랐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지나간 기억처럼 흐릿해지기만 하더라고요. 아이를 데리러 집에 도착하자 공허한 침묵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아내와 딸아이와 나누었던 일상적인 소리들, 웃음소리, 대화들 모두 사라진 자리에 단 하나의 고요함만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거실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웃던 얼굴이 선명해지고 그리움과 아픔이 가슴을 찌르면서요. 딸아이는 그 순간을 제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아직 어린 나이인 딸에게 아내의 죽음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될지 알 수 없었죠.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올 거야? 오늘도 못 온대? 의사 선생님이? 딸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날카롭게 제 마음을 찌르더군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저는 말없이 딸아이를 품에 안고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죠.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등 위로 다정하게 쓸어내리며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아이의 그 손길에 저는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외롭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이의 그 작은 손을 잡고 아내가 기다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장례는 예상보다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이내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제 곁에 앉아 뚝뚝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아내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아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차가운 땅에 묻고 보내줘야 하더군요. 며칠 동안의 장례를 마친 뒤 우리는 둘만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딸아이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도 않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아이는 늘 고개를 숙이거나 작은 인형을 품에 안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아빠, 이 인형은 엄마 닮았지?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이는 그런 말을 하며 인형의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주더군요. 이제 이 인형이랑 자면 엄마 꿈 꿀 수 있을까? 슬픈 얼굴로 그렇게 묻는 딸아이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저 아이 옆에 앉아 작게 고개를 끄덕여줄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떠난 뒤 밤이면 아이는 자주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울면서 깨어난 아이는 제 품으로 파고들어 눈물에 젖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냄새 보고 싶어. 너무 많이. 그 작은 가슴 안에 이렇게 큰 그리움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저 안아주는 것뿐이라 미안할 뿐이었죠. 하늘이 야속하기도 하고 어린 딸아이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엄마의 사진 앞에 혼자 앉아 엄마가 생전에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부르더군요. 딸아이의 그 목소리는 울음을 참으려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 나름대로 엄마를 잊지 않으려는 그리움을 노래하는 작은 기도 같았죠. 딸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아픔을 조금씩 이겨낼 수 있도록 엄마가 남긴 사랑까지 다 품어안고 살아가자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는 딸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저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요. 이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 딸아이에게 더 이상 아내의 빈자리가 커지지 않도록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이 집에서 아내가 떠난 자리가 너무 크고
그 빈자리가 너무나 아프기만 했죠. 저녁이 되어도 아침이 되어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아내의 흔적을 찾아내려 했지만 그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아있던 아내의 물건들, 아내가 쓰던 화장품, 그녀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방은 모두 저에게 버거운 고통만 안겨주었습니다. 혼자서 부엌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밤, 아내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더군요. 우리가 함께 했던 소소한 일들, 아내가 저를 위해 준비한 요리, 함께 나눈 웃음들이 모두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어떻게든 딸아이에게 전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괴로움과 상실감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를 잃은 딸아이가 오히려 저를 걱정하면서 달래주듯 지은 그 순수한 웃음을 보며 저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록 아내는 떠나갔고 우리 곁에는 없지만 그녀의 사랑을 기억하며 딸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거든요. 그게 아내가 저에게 바라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어색했지만 딸아이와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계속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그리움은 커져만 갔지만 저는 조금씩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딸아이에게 아내의 사랑을 대신 전해줄 수 있도록, 아내의 따뜻한 사랑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저는 조금씩 아내와 함께한 시간을 되새기며 지냈죠. 그리고 딸아이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 했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계속해서 나와 딸아이를 지켜줄 것이라 믿으며 저는 다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너무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갈 뿐이었죠. 하지만 그 후로는 무언가가 더 이상 저를 채우지 못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딸이 제 삶의 전부였고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런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던 택시 운전은 하루하루 피곤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해내려고 했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나더군요. 어떤 날은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다가 아내를 떠나보내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울컥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다 아내가 저를 만나 고생을 너무 해서 먼저 떠났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어 아내에게 프로포즈했던 그 순간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처럼 저를 버리고 떠났다면 아내가 덜 힘들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저를 떠난 그 사람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 직전 만났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려준 사람이었거든요. 순수했고 또 서로를 향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던 시절이었죠. 우리는 미래를 약속하듯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그 사람은 언제나 말했어요. 어디든 너랑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집안은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뻔했죠. 가진 게 없다는 것, 저희 집안 형편, 배경, 사회적인 위치, 그런 것들을 따지기엔 우리는 너무 어렸지만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리던 그 사람의 얼굴도요. 마지막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떨림이 제 손끝까지 전해졌던 날이었죠.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이 얼마나 제 가슴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아닌 제 환경이, 제 가족이, 제 지난 삶이 그 사람과의 미래를 앗아갔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남겨진 자로서 조용히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 안에서 눈물만 흘렸고 괜히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요. 왜 하필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런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고 오히려 더 초라해질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안고 조용히 무너졌고 그 무너짐 속에서 결국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모든 기억이 남아있는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고요.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진 후 전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든 걸 잊고 싶었고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가족들은 그런 저를 잡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귀찮은 입 하나 덜어낸다는 듯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요. 집을 떠나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고 그 시간 끝에 아내를 만났죠.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이었고 아내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인생의 패배자로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만난 아내는 힘겨운 날들이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다 문득 그 첫사랑을 떠올릴 때면 가끔은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궁금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 손을 놓고 떠났지만 그녀도 저만큼이나 아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의 이별이 지금 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었다는 걸 떠올릴 때면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 속에 살아가고 있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면서요. 어쨌거나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내를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랑을 주는 법도 사랑을 받는 법도 모르던 저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배운 사랑으로 아내를 만나 짧았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아이까지 만나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상을 받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딸아이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좋았죠. 아내가 떠난 후 잡은 택시 운전대는 시간이 자유로워 딸아이를 챙기기에 좋았고 사람을 태우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저에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외로웠지만 저에게는 딸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 하나만 생각하면 뭐든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딸아이는 아내의 바람대로 그리고 제 기도대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혼자서 키운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더니 결국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차 안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내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죠. 그래도 저는 알았습니다. 하늘나라 어디선가 아내도 딸아이를 보며 웃고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 언제나 힘을 내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고요. 아이가 더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는 묵묵히 뒤에서 밀어주고 싶었어요. 언젠가 아빠는 후회되는 게 없냐고 딸아이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와 엄마를 만난 그 삶이면 나는 충분했어. 그렇게 대답하는 저를 아이는 세게 끌어안고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순간에는 꼭 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낼 수 있었고요. 아이 또래 학생들을 보면 아이를 대하듯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죠. 어느 날 평소처럼 택시를 몰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탔습니다. 기사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 늦어서요. 서둘러 주실 수 있을까요? 머리도 말리지 못한 채 다급해 보이는 여학생의 말에 저는 알겠다고 했죠. 때마침 여학생의 행선지가 저희 아이와 같은 학교더라고요. 아이를 아침마다 데려다 주었던지라 그 일대는 지리를 더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착지에 도착하자 여학생은 연신 인사를 하면서 내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 늦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여학생을 바라보며 저까지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 기계음이 들리더군요. 여학생이 서두르느라 그랬는지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더라고요. 얼른 주워 찾아주려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는데 마침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들고 엄마라는 이름을 확인한 뒤 곧바로 전화를 받았고요. 여보세요? 휴대전화 주인분이 택시에 핸드폰 두고 내리셨는데요. 제가 말을 하자마자 상대방은 놀라듯이 대답을 하더군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의 전화거든요. 아침에 늦어서 서두르더니 죄송하지만 주소 알려드리면 바로 와주시겠어요? 요금은 드릴게요. 상냥하고 친절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목적지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아침 시간이라 도로가 조금 막히는 게 걱정이었죠. 그래도 딸아이를 등교시킬 때 자주 다니던 길이니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뚫렸는지 대충은 감이 잡혔습니다. 그래, 최대한 빨리 가보자. 차를 돌려 여학생의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보다 머릿속 지도를 더 믿고 좁은 골목길도 마다하지 않았죠. 길가에 주차된 차들 사이를 조심히 지나가고 신호등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 낭비를 줄이려고 차선을 미리 바꿔놓았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핸드폰은 몇 번이나 울렸습니다. 친구인 듯한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3번 정도 보이더군요.
여학생이 많이 당황했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선이 꼬이지 않도록 여학생의 어머니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고요. 작은 정원 앞에 꽃들이 예쁘게 핀 2층 집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아까 통화했던 상냥하고 친절했던 목소리처럼 보기에도 친절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나오셨습니다. 아유, 기사님이시죠? 번거로우실 텐데 정말 감사해요. 아이가 학교에서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연거푸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던 중년의 여인은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인사까지 드리게 돼서요. 그분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하던지 마음 한구석이 괜히 따뜻해지더군요. 요금이라며 봉투까지 건네셨지만 저는 웃으며 사양했습니다. 그냥 좋은 하루 되시면 됩니다. 저희 아이도 그 학교 학생이거든요. 따님이 학교에 늦지 않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때 제 마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낯익은 느낌에 중년의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게 됐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제 기억 속에 사라졌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죠. 바로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졌음에도 알아보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던지 말이죠. 저기 혹시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저를 알아본 건지 잠시 침묵을 지키다 말하더군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많이 달라졌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엔 놀라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나는 김민준입니다. 기억하겠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듣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 귀를 간지리듯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 사람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라만 봤죠. 그렇게 그대로 그 사람과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말이죠. 한동안 머뭇거리던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얼마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나온 그 사람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카페로 향했죠. 막상 마주하고 앉고서도 그 사람과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심히 지나온 시간에 나이가 들어버린 서로가 어색하기만 하더라고요. 카페 안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소리 없이 웅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쥔 채로 조금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죠. 그 사람 역시 그런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있더군요. 그때 정말 많이 아팠어요. 당신도 그랬나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게 만든 그리움이 다시금 목 끝까지 차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나는 한동안 꿈에서도 당신 얼굴을 봤어요.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에 늘 미안했고 또 그리웠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이 생생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반대했던 건 알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땐 너무 어려서 결국 그렇게. 나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놓을 수밖에. 그때는 서로 많이 부족했고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헤어지고 얼마 뒤에 부모님이 선을 보여주신 사람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죠. 아이 아빠가 바람둥이였거든요. 씁쓸한 듯 웃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전 남편은 폭력까지 쓸 정도로 질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그러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어요. 어쨌거나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아이에게 손을 대는 건... 거기까지 이야기하던 그 사람은 저를 보며 억지로 웃는 듯 웃으며 말하더군요. 웃기죠. 우리 둘 다 대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니. 그런 그 사람에게 저도 웃어 보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제 딸은 이제 막 20살이 됐어요. 아이 어릴 적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키우느라 해준 것도 없는데요. 서툴렀지만 그래도 잘 자라줬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무작정 상경했던 시간들에 대해 덤덤히 말하더군요. 그 사람의 눈빛엔 강인함과 동시에 지난 세월의 무게가 묻어났습니다. 저 역시 그 고단한 시간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단단하고 외롭게 만들었는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죠. 그러다 문득 그 사람의 눈빛에서 예전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린 참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지만 당신 눈빛은 그대로네요. 제 말에 한동안 말이 없던 그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군요. 당신도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마주 앉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오랜 시간의 공백이 조금은 메워지는 듯 했죠. 그 후로도 저와 그 사람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결국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다시 보고 싶었다는 것 말이죠. 제가 아내 이야기를 전하자 그 사람 또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고, 그 사람이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카페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빗소리처럼 우리의 마음도 천천히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심스레 묻고 답하면서 서로 위안이 되는 존재처럼 느껴졌거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난날의 갈등과 상처를
보듬어 갈 수 있었던 순간이었죠. 그날 카페를 나서기 전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다시 만난 그 사람과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이 아닌 몇 분처럼 느껴지더군요. 헤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악수를 건넨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저는 따뜻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복잡했죠. 그 사람과의 만남은 분명 반가웠고 오랜 외로움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상냥하고 아이에게 한없이 따뜻했던 사람. 병마와 싸우면서도 저에게 걱정을 끼치려 않으려 애쓰던 모습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혼자 두고 떠났다고 지금쯤 나를 원망하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 마음을 죄이더군요. 저에게 비치던 아내를 배신했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말이죠. 당신이 떠나고 난 후 한동안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 눈만 감으면 당신이 아이 손을 잡고 웃고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내가 아직도 그 시간 안에 있는 것 같았어. 그런 죄책감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혼잣말처럼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으며 보냈던 짧은 시간이 분명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죄책감으로 변해 마음을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아내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했다는 벌로 이 세상에 남겨졌다는 생각이 무겁게 마음 한가운데를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마음에 들이게 된다면 그건 아내에 대한 배신일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조금은 용서해도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질문은 쉽게 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질문을 던지는 것조차 어쩐지 잘못된 일 같았고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과거, 그리고 아내와의 시간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두 개의 기억이 뒤섞인 채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저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한 건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면서요. 하지만 그 운명 앞에서 제가 웃어도 되는지, 제 마음속 한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해답을 계속 찾지 못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혼잣말이 늘어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할 용기도 아무 일 없던 듯 돌아설 자신도 없었죠. 그런 저를 딸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저녁 방에서 책을 읽던 딸아이가 문득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왜 그러니? 그냥 자꾸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라서요. 한숨도 많이 쉬시고요. 무슨 고민 있으신 것 같아서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레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래전에 가까웠던 분을 우연히 다시 만났고 짧지만 따뜻했던 시간, 그 따뜻함이 죄책감으로 바뀌며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아직도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다는 고백까지 했고요. 딸아이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엄마가 그런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 네,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엄마를 기억하고 계신지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나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아빠 혼자 외롭게 남겨진 걸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셨을 테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눈빛과 말투에서 어쩐지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이제 저도 대학생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나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마음속에 오래 남은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 슬픔 속에서도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위로받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딸아이의 말에 제 안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던 어떤 감정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조금쯤은 따뜻해져도 되는 걸까? 그렇게 며칠 후 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연락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외로움과 아픔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그 사람과의 재회가 얼마나 특별한지 절실히 느꼈죠.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저의 딸들이 같은 과의 친구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잦아지며 아이들도 인사를 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같은 과라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둘은 가깝게 지내는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혜진이랑 나랑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잘 통하더라고요. 진짜 두 분이 운명은 운명이신가 봐요. 너무 잘 됐어요. 웃으며 말하는 딸아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연처럼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제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죠. 그 시절 첫사랑과의 이별은 저에게 커다란 상처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차갑고 잔인하게도 우리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고요. 결국 우리는 헤어졌고 제 마음에는 공허함만이 남았었죠. 그 사람이 떠난 자리는 너무 커서 아무도 대신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람의 딸과 제 딸이 대학에서 친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놀랐고 그 계기로 우리는 자주 마주하게 되었으며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었고요. 지나간 감정을 천천히 다시 쌓아가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우연이 만들어낸 기적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재회의 순간, 저는 딸과 함께 다시 한번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정말 끝없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지나온 시간을 담담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그때의 아픔을 하나씩 풀어가면서요. 세월이 흐른 만큼 우리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게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이들이 만들어준 인연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다시 매일 아침이 설레고 함께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이미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라고.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사랑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든 기적 속에서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